안녕하세요. 운영하는 식당을 정리하고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50대 남성입니다. 늘 손님들로 북적이던 홀에 혼자 앉아있으니까 옛날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제 모습을 누군가 보면 인생을 너무나 평탄하게 살아왔을 것 같아 보일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사실 제 인생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짧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해볼 만한 것은 다 해봤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사람들이 말하는 불타는 사랑, 가슴이 미어질 것 같은 이별도, 그리고 살아가면서 걸음이 될 만한 추억과 불행까지. 이만하면 썰맘 채널에 사연을 올릴 만한 자격이 되지 않을까요? 풋풋했던 그 시절에 정말로 사랑했던 한 여자가 있었어요. 꽃처럼 가날팠고 아름답다는 말로도 표현이 안 될 정도의 미모를 가진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녀는 여리여리한 외모와는 정반대의 성격이었어요. 밝고 쾌활하고 대장부 같은 씩씩한 여자였으니까요. 그렇게 첫눈에 반했고 열정적으로 그 여자에게 구애했습니다. 저의 열렬한 마음 표현으로 그녀를 사로잡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때는 내 편 하나 없는 이 세상에 드디어 내 여자가 생기는구나 싶었어요. 제 주제도 모르고 말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홀어머니 밑에서 성장했어요. 어려운 집안 사정에 남의 식당 일을 도우며 겨우 먹고 사는 형편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지독한 가난은 제가 성인이 되어서도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환경과는 다르게 그녀의 집안은 의리의리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아버님이 동네에서 이름만 대면 알 정도로 사업을 크게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 그분들에게 변변치 않은 제가 눈에 찼겠습니까? 저를 처음 볼 때부터 탐탁지 않아 하시는 건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남자인들 처음에는 그런 반응에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녀를 놓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 또한 부모님의 반대에도 저에 대한 마음을 한결같이 보내주었죠. 그런 그녀에게 꼭 보답해야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사랑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예비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사람을 참 치욕스럽게 만드는 재주가 있으시더군요. 자네, 대체 내 딸이랑 결혼을 해서 어쩌겠다는 건가?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야. 홀어머니 밑에서 컸으니 보고 배운 게 있겠어? 자기 분수를 알고 주제를 파악해야지. 어머님이 한밭 식당에서 식당 일 하신다며. 그런 집안이랑 사돈을 맺으면 우리 집안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 나 원참 격 떨어져서 말도 못하겠네. 애지중지 딸 하나 키워놨더니 어디 도둑놈 같은 놈이 와서는 욕심을 부리는 거야. 장모님, 지금은 제가 변변치 않은 형편이지만 반드시 열심히 해서 선아씨 하나만은 꼭 책임지고 고생하지 않게 만들겠습니다. 지금은 제 말이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 아직 젊고 자신도 있습니다. 뭐, 구멍가게 같은 회사에 겨우 들어가서는 언제 내 딸을 호강시켜주겠다는 건가? 도대체 앞으로 계획이 뭔데? 아니, 앞으로 먹고 살 계획이냐 있냔 말이야. 걱정 마십시오. 제 한 몸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뛰면 선아씨 한 사람 정도는 밥 굶기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 아주 기가 막혀서 내가 말이 다 안 나오네. 요즘 세상에 밥도 못 먹고 살면 그게 어디 사람인가. 자네도 보면 알겠지만 우리 선아 그동안 부족한 거 하나 없이 자랐네. 그까짓 밥 문제가 아니라고. 능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원. 장모님 눈에는 제가 턱도 없이 모자란 사위였습니다. 편부모 가정에다 직업도 변변치 않은 일, 외동딸을 내어주기가 아까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 무렵 여자에게 좋은 선자리도 수없이 들어오는 상황이기도 했고요. 사실 부모님이 저희 결혼을 너무 완강하게 반대를 하시니까 그 사람이 저한테 자신을 데리고 도망가달라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정말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적적으로 그녀의 뱃속에
저희 두 사람의 아이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제게 엄청난 용기를 주었죠. 어떠한 모욕과 손가락질을 당한다 해도 다 견딜 수 있을 만큼 자신이 있었습니다. 전 제 아내와 아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에게 임신 소식을 알리자마자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서든 저희 결혼을 반대하려고 했는데 애까지 생겼다고 하니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부모님은 그러고도 한참 반대를 하셨어요. 그렇지만 저와 아내의 끈질긴 설득 끝에 드디어 결혼을 승낙하셨습니다. 단 조건이 붙었지만 말입니다. 그건 바로 결혼식은 올리지만 제가 완벽하게 자리를 잡을 때까진 혼인신고를 미루라는 조건이었어요. 저는 뱃속에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장모님이 혼인신고를 미루라는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그런 우여곡절 끝에 저희 두 사람은 부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선아 그 기집애가 뱃속의 애를 무조건 낳아서 키우겠다고 하는 통에 자네와 결혼은 시키지만 솔직히 난 정말 자네가 마음에 들지 않아. 정말 꼴보기 싫어 죽겠단 말이지. 하지만 이제 어쩌겠어. 아무튼 자네, 나랑 한 약속은 잊지 않은 거지. 자네 힘으로 신혼집도 구하고 우리 선아랑 보란듯이 가정을 꾸릴 때까진 혼인신고를 미루기로 한 거 말이야. 네, 장모님. 잘 알고 있습니다. 장모님이 저희 결혼을 허락해 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많이 부족한 거 어머님이 하나하나 읊어주지 않으셔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진심으로 허락하실 때까지 선아 씨와의 혼인신고는 미루도록 할게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선아 씨 행복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니 지켜봐 주세요. 알겠네만. 자네도 너무 서운해 말게나. 나도 내 자식이 중요하니까 어쩌겠어. 그리고 선아가 임신도 했고 하니 말인데 아직 자네 신혼집도 제대로 구하지 못했잖아. 자네가 살던 집은 귀신이라도 나올 것 같던데 선아가 들어가서 살 수나 있겠어? 일단 당분간은 선아는 우리 집에서 지내는 걸로 했으면 좋겠어. 자네 생각은 어떤가? 네? 그럼 저희가 장모님 집으로 합가를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자네까지 들어오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안 그래도 동네에 소문이라도 돌까봐 걱정돼서 못 살겠는데. 선아가 편안한 곳에서 태교도 해야 하고 하니까 선아만 본가에 들어와서 살고 자네는 열심히 일해서 변변한 집 한 칸이라도 얼른 마련할 생각이나 하게. 시골리고 애 생겼다고 다 끝난 게 아니야. 어디 그 미천한 몸을 들이밀고 들어와서 비부터 살려고 하나. 무슨 거지 근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마지못해 저의 결혼을 허락해 주신 장모님은 아내의 임신을 핑계로 저희 두 사람을 떨어뜨려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저만 열심히 하면 앞으로의 날들이 행복할 줄로만 알았어요. 장모님 말처럼 비좁은 집에 임신까지 한 아내를 데려올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고 우리 아기가 태어날 거란 사실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모님 댁에 머물고 있는 아내를 찾아가 잠깐이라도 얼굴을 보는 것으로 견딜 수 있었네요. 한편으로는 차라리 잘됐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제가 마음에 들던 안 들던 아내가 당신들의 손주를 뱃속에 품고 있으니 금지옥엽 외동딸을 얼마나 더 소중하게 대해주셨겠어요. 저 대신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제 형편이 나아지고 아이까지 태어나면 저를 대하는 부모님 태도도 조금은 변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예뻐해주지는 않겠지만 최소한의 사람 대접은 받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 왔습니다. 선아야, 몸은 좀 어때? 괜찮아? 자네, 지금 시간이 몇 시인가? 눈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버님 출근 시간에 늦지 않게 오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어? 그깟 기사 역할도 똑바로 못하면 어쩌자는 거야? 얼른 서두르게. 네,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일이 너무 늦게 끝나서
좀 늦었네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조금 더 빨리 돈을 모으기 위해서 퇴근 후에는 택배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라도 빠르게 저희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싶어서였죠. 그러나 비정상적인 처가살이 때문에 전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장모님은 제게 장인어른 차까지 운전하라는 일까지 시키셨어요. 사위 역할을 제대로 하고 싶었던 저는 기꺼이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처갓집과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거리가 멀다 보니 적어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어요. 첫 차를 타고 처갓집에 가서 장인어른의 출근을 도와드렸네요. 그리고 나서 저도 부랴부랴 제 직장으로 출근해야 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주말이면 장인어른의 차를 깨끗하게 세차해놔야 했고 아버님이 술 약속이라도 있으신 날에는 제가 모시고 가서 약속이 끝날 때까지 대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제 모든 개인 일상이 없어졌다고 해도 무방했어요. 그래도 육체적으로 힘든 건 참을 수 있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저를 닮은 아이가 태어나고 아내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날을 생각하면서 버텼어요. 그렇지만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제게 주는 정신적인 고통은 힘이 들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한 말들을 서슴없이 하셨고 자존심이 무너지는 치욕도 견뎌야 했죠. 어머님, 저 다녀왔습니다. 선아집으로 좀 올라갔다 올게요. 자네, 오늘은 퇴근 후에 들리지 말라니까 기어코 왔구만. 자네 도대체 어른이 하는 말을 듣긴 하는 거야. 내가 정말 자네처럼 멍청한 사람은 처음 봐. 어쩜 그렇게 사람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지. 그것도 재주라면 재주겠어. 오늘은 자네 장인이 귀한 사람을 집으로 데려오기로 했으니까 서나 볼 생각하지 말고 어여 집에나 돌아가. 귀한 사람이요? 근데 장모님, 입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는 건 좀... 제가 2층에서 잠시 선아씨랑 뱃속의 아이만 보고 절대로 1층으로는 내려오지 않을게요. 그건 괜찮죠? 그 사람이 우리 선아랑 옛날부터 잘 알던 사이라 우리 선아도 볼 겸 해서 오는 건데 자네랑 2층에 있으면 어쩌겠다는 거야. 그리고 자네랑 같이 거기 처박혀 있으면 임신한 애가 어디 마음 편히 밥이라도 먹겠나. 그럼 임산부 보고 굴무라는 건가. 대체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가 없다니까. 오늘은 들어가고 내일 아버님 출근 전에 오기나 해. 저는 아내와 아이 생각을 하지 않는 날이 없는데 매몰찬 장모님 때문에 아내를 만나지 못하는 날도 많았어요. 원래 여자들이 임신을 하면 잠이 많아진다고 하죠. 그 덕에 아내는 제가 장모님한테 쫓겨나는 것도 모르고 2층 자기 방에서 잠들어 있던 적도 많았네요. 그날도 전 아내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쫓겨나야만 했죠. 그런데 이튿날 정말 이해를 하려고 해도 남자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장모님은 어릴 때부터 아내와 잘 알고 지내던 남자인 친구가 아내를 보러 오기로 했다며 절 내쫓았죠. 솔직히 기분이 나빴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혔던 건 다음날 아버님을 출근시키기 위해서 갔던 날 아침에 벌어졌어요. 아버님과 어떤 놈이 아침부터 처갓집 대문에서 같이 걸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전 그놈이 아내의 어릴 적 친구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갑자기 가슴속에서 천불이 일었어요. 아니, 아버님, 이 사람은 누굽니까? 누군가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아버님 댁에서 나오는 거예요. 왔으면 차 시동이나 걸지 않고 아침부터 무슨 말이 그렇게 많나? 누구긴 누구야. 어제 우리 집에 왔던 선아 친구지. 나랑 어제 늦게까지 술 한 잔씩 하고 우리 집에서 잤으니까 우리 집 대문에서 나오는 거지. 당연한 걸 가지고 뭘 묻고 그래. 장인어른의 호통을 듣는 순간 하도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결혼은 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처갓집에서 잠을 자본 적도 없었습니다. 아내와 겨우 만나는 시간도 장인 장모님 눈치가 보여서 한두 시간 머무는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생각 모르는 다른 놈이 제 아내가 있는 처갓집에서 잠까지 자고 나오는 모습을 보니 정말 우레같이 밀어 참을 수가 없더군요. 그리고 그런 저를 더 화나게 만든 건 그놈을 배웅하기 위해 함께 나온 제 아내의 모습이었어요. 아니 선아씨, 오늘 아침 공기가 찬데 홀몸도 아니면서 뭐하러 밖에는 나오는 거야. 얼른 들어가. 감기 들면 큰일 나. 진태씨도 참, 이 정도는 괜찮아. 임산부도 운동을 해야 아이가 건강하다잖아. 그리고 잠깐 친구 배웅해주는 건데 뭘. 아니 근데 친구란 사람이 어머님 댁에서 자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나랑은 중학교 때부터 엄청 친한 친구였는걸? 그래서 부모님들끼리도 가깝게 지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아내 때문에 제가 너무 옹졸하게 생각했나 싶었어요. 아, 자네 뭐 하는 거야? 빨리 와서 운전대 잡지 않고선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면서 무슨 할 말이 그렇게나 많다고. 우리 귀한 딸 언제까지 밖에 세워둘 거야? 당장 출발이나 하게. 오늘 아침에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자네 때문에 늦으면 자네가 책임질 텐가? 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절 하찮게 대하는 처가 식구들의 태도도 여전했지만 아내에 대한 제 마음은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굳건히 견뎌왔어요. 그리고 10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아이를 낳는 순간 그동안의 서름을 전부 보상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뻤습니다. 당신 정말 고생 많았어. 많이 힘들었지? 너무 고마워. 우리 아기 진짜 예쁘더라. 당신을 닮아서 그런지 신생아실에 있는 애기들 중 제일 예쁜 거 있지? 언제 우리 애기 얼굴도 보고 왔어? 건강하게 태어난 거 맞지? 이제 진짜 우리 엄마 아빠 된 거네. 진태씨도 아빠 된 거 축하해. 이제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이 살게 해달라고 엄마랑 아빠한테도 잘 얘기해볼게. 아니야. 난 우리 애가 건강하게 태어난 것만으로도 만족해. 당신이 무사한 것도 감사하고. 아기도 아직은 어리니까 당신이 어머님이랑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내가 지금처럼 매일 만나러 가면 돼. 나 진짜 더 열심히 일해서 돈 더 많이 벌게. 당신이랑 우리 딸이 고생하지 않도록 말이야.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니 기쁜 마음도 컸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깨가 더욱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야근이나 주말 근무도 도맡아 했고 아르바이트도 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도 딸과 아내를 생각하면 하나도 고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이를 출산한 아내가 산후우울증이 오는 바람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장모님도 산후조리부터 시작해서 손녀딸을 돌봐야 하는 일까지 하다 보니 어려움을 호소하시더라고요. 아우 진짜 얘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잠이 없는지. 밤새 우는 통에 우리 식구들 전부가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다니까. 내가 진짜 자네 자식 때문에 힘들어 죽겠네. 우리 선아는 또 어떻고? 저게 사람 꼴인가? 자네 눈으로 가서 한번 보게. 자네도 양심이 있으면 미안한 줄 알아야 돼. 남의 딸을 임신시켜서 애까지 낳게 하는 바람에 산후우울증 걸려서 애가 아주 폐인이 됐다고. 네, 장모님. 그래서 저도 걱정이 큽니다. 제가 앞으로 더 빨리 퇴근해서 서연이를 돌보도록 할게요. 내가 매일 자네 얼굴 보는 게 마음 편한 줄 알아. 내가 아주 자네 볼 때마다 열통이 터진다고. 아무래도 선알 데리고 여행이라도 좀 다녀와야겠어. 바람 좀 쐬고 오면 아무래도 좀 괜찮아지지 않겠어? 근데 저 갓난쟁이까지 데리고 가긴 힘들 것 같으니까 그동안 자네가 자네 집에 데려가게.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네, 갑자기요? 아, 물론 여행을 다녀와서 선아가 산후우울증이 좋아진다면 저야 너무 좋지만 제가 회사도 나가야 하는데 그동안은 서연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요. 아무래도 서연이도 데리고 가주시는 건 어렵겠죠?
아니, 선아가 산후우울증으로 힘들어하니까 기분 전환도 시키고 좀 쉬게 하려고 데리고 가는 건데 애를 데리고 가면 우리 선아가 어디 편하게 쉴 수 있겠어? 자네가 아빠인데 그것도 못 해주나? 그리고 그 구원가게 같은 회사 다니면서 지금 유세 떠는 건가? 식당이라는 자네 엄마를 오라고 하던지 방금은 자네가 마련해 보라고. 내가 그런 것까지 일일이 알려줘야 하나. 도대체 자식이 태어나도 자네는 달라지는 게 없구만. 하여간 멍청해서는. 장모님은 아내가 산후우울증이 심하니 아내를 데리고 해외라도 나가서 기분 전환도 시켜줄 겸 쉬고 오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저더러 100일이 갓지는 아이를 데리고 가서 돌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갑자기 맡게 된 아이 때문에 곤란하긴 했지만 웃음도 잃고 멍하니 아이를 바라보고만 있던 아내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덜컥 장모님의 말을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실현의 시작이었습니다. 매일 잠깐 가서 아이를 돌보던 것과 아이를 온전히 돌보는 일은 정말 다른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열일 제쳐주고 도와주시긴 했지만 정말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장모님과 해외여행을 간 아내와의 연락이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지 않았나 정말 답답하고 걱정이 됐어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겁니다. 장모님이 전화를 걸어와서는 아주 무거운 목소리로 집에 들르라고 하시더군요. 전 드디어 아내가 돌아왔다는 생각에 뛸 듯이 기뻤어요. 하지만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도착을 했으면 제게 전화를 걸었을 텐데 아무 연락이 없었다는 게 이상했어요. 제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는데도 착신이 불가능하다는 멘트만 반복되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을 애써 지우고서 퇴근을 하자마자 처갓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달리 집안 분위기가 엄청 무거웠어요. 장모님, 저 왔습니다. 여행은 잘 다녀오셨어요? 이 사람은 2층에 있나요? 일단 이리 와서 좀 앉게. 실은 자네한테 할 말이 있어. 우리 선아가 말이네. 그만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네. 네, 장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선아 씨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뇨. 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선아 씨 어디 있어요? 장모님, 말씀 좀 해보시라고요. 아이고, 우리 선아가 죽었다고. 여행 중에 사고로 죽었단 말이야. 교통사고가 났었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 우리 선아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어. 자네한테는 정말 미안하네. 거짓 말이죠. 네? 여행 갔던 아내가 죽었다니요. 아무리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농담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보고 믿으라고요? 어떤 부모가 살아있는 자식을 죽었다고 하겠나? 자네도 자식이 있으니 자식 잃은 부모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인지 알기나 하나? 그 나라에서는 시신을 비행기에 태워갈 수가 없다고 하더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화장을 했네. 미리 알리지 못해서 미안해. 서연이 보고 있는 자네가 너무 놀랄까봐 말하지 못했어. 장모님. 한 달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장모님은 아내가 해외여행 중 교통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났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아이도 태어났고 행복한 날만을 꿈꿔왔는데 아내가 죽다니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간신히 정신줄을 부여잡고 장모님이 알려준 공원 묘지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아내의 이름이 쓰여있는 납골함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건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마치 이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그러나 딸아이를 생각하면 슬픔에 마냥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일상을 살아가기로 마음을 가잡았네요. 슬픔을 털어낸 저는 곧장 처갓집으로 갔어요. 딸을 잃은 장모님, 장인어른이 걱정되는 마음도 컸습니다. 딸 자식을 하루아침에 잃었으니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하시겠습니까? 장모님 계세요? 몸은 좀 괜찮으시고요? 서연이도 데리고 왔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자네, 이제 여기에 안 왔으면 좋겠어. 나는 서연이도 보고 싶지가 않네. 서연이 보면 선아와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서 너무 괴로워. 어떻게 보면 내 딸이 이렇게 된 것도 전부 다 서연이랑 자네 때문이 아닌가. 자네가 내 딸을 데리고 가지만 말았어 봐. 왜 내 딸이 산후우울증 같은 몹쓸병에 걸렸겠어? 안 그런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이제 당장 내 집에서 나가게. 이제 우리 인연도 여기까진 걸로 하지. 서연이는 어차피 자네 자식이니까 자네가 알아서 하고 말이야. 장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런 식으로 인연을 끊겠다고요? 이건 해도 너무하시잖아요. 장모님이 절연을 선언한 건 아내를 납골당에 가서 만나고 온 후 한 달여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장모님은 아내가 죽었으니 저와 제 딸과의 인연을 끊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 후로도 몇 차례도 찾아갔지만 장모님은 강경하셨어요. 예전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고 쫓겨나기 일쑤였죠. 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허망하게 아내를 보내고 난 뒤 딸이랑 살게 되었네요. 그러나 어린 딸애를 데리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그렇게 찾은 일이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이었죠. 어려운 제 사정을 알고 식당 사장님은 정말 많은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그 식당에서 일하면서 아내를 잃은 슬픔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사장님에겐 조카가 한 명 있었는데 제가 비록 아이가 있지만 성실함과 이런 배짱이면 뭘 해도 되겠다며 조카를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갑작스러운 사장님의 제안에 어쩔 바를 몰랐어요. 제겐 딸도 있었고 아내를 잃은 아픔도 완전히 가신 게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식당 사장님과 사모님은 끈질기게 권유하시더군요. 그렇게 그 여자와 처음 만나게 되었네요. 그런데 첫 만남부터 의외로 그 사람과 잘 맞는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대화도 너무 잘 통하고 스며들듯 제 마음속으로 들어오더군요. 그 사람도 이미 사장님 부부에게 제 이야기를 들어서 제 사정은 잘 알고 있었어요. 저희는 그렇게 몇 번의 만남을 더 가졌고 자연스레 연인 사이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그 사람과 재혼을 하게 되었어요. 사람에게도 인연이라는 게 다 있는 모양이더군요. 저의 딸아이도 자신의 자식처럼 너무 예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제2의 인생이 시작되었죠. 그 사람과 새 가정을 꾸리고 난 뒤 저희 세 식구는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이라는 것에 이런 즐거움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장님 부부는 이제 조카살이가 된 저에게 2호점 식당을 내어주셨습니다. 맛집으로 통하는 레시피 전서도 아낌없이 해주셨고요. 워낙에 게장 맛집으로 유명했던 가게여서 2호점도 손님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금방 자리 잡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아픈 과거를 잊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네요. 누군가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라고 했던가요? 아내의 죽음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 점점 흐릿하게 잊혀지더군요. 그리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나니까 이젠 제 인생에 집중을 해야겠다는 결심이 들더군요. 그렇게 쏜살처럼 세월은 흘러갔고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세월을 보낸 저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어느 날 딸애가 다니는 학교에서 연락 한 통을 받았어요. 딸애가 친구들과 놀다가 계단에서 굴러 크게 다쳤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급해서 병원에 데리고 갔다며 빨리 병원으로 오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딸아이가 있다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목격하게 되었죠. 내 돈 더블로 받았으니 꼭 살려내. 반드시 살려내라고. 제 눈앞엔 웬 여자가 자기 남편을 살려내라며 의사 바지가랑이를 잡고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더블로 받았으니 꼭 살려내라며 소리 지르는데 그 목소리가 제 귀에 무척 익숙하게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여자는 다름 아닌 15년 전 해외에서 죽었던 아내였습니다. 눈을 몇 번이나 비비고 봐도 틀림없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남아있었지만 제가 알던 눈, 코, 입 모두 그대로였어요. 아내가 제 앞에 나타나자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전 분명 아내가 죽었다고 믿고 살았고 아내 납골당에도 여러 차례 찾아가 슬퍼했습니다. 그런 아내가 제 눈앞에 나타나 고래고래 소리치고 있는 모습에 머리카락에 쭈뼛 서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전 조심스레 아내에게 다가가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선아씨? 선아씨, 당신 맞지? 이게 지금 꿈이야, 생시야? 도대체 당신이 어떻게 여기 있을 수가 있는 거야? 당신은 15년 전에 장모님이랑 해외여행에 갔다가 사고로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을 수가 있는 거냐고. 진태씨? 당신 진짜 진태씨 맞아. 당신이야말로 어떻게 여기 있을 수가 있는 거야? 내가 해외여행 갔던 사이에 교통사고로 우리 딸이랑 같이 죽었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 눈앞에 살아있을 수가 있는 거냐고.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죽긴 왜 죽어. 내가 묻는 말이나 답해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데? 왜 15년 동안이나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건데?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 엄마가 내가 해외여행에 갔을 때 당신과 서연이한테 큰 사고가 있었다고 했어. 내가 그때 우울증이 심했었잖아.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나쁜 생각이라도 할까봐 말을 할 수가 없었다고 했어. 내가 그 사실을 듣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기나 해. 그리고 내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엄마가 당신이랑 서연이 납골당에까지 데려갔는데 뭐야? 말도 안 돼. 그럼 이게 다 장모님이 꾸민 짓이라는 거야? 어떻게 사람 탈을 쓰고 이런 짓을 벌일 수가 있어? 나한테는 당신이 해외에서 교통사고로 죽었다면서 내 얼굴은 더 이상 보기 싫다고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 당신 어머니야. 말도 안 돼. 우리 엄마가 왜 그런 짓을... 왜 말이 안 돼? 나는 지금 당신 얘기 들으니까 대번에 이해가 되는데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던 날 떨궈내고 싶었던 거지. 나같이 돈 없고 보잘것 없는 사위는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혼인신고도 그렇게 반대했던 거였어. 처음부터 이렇게 할 계획이었던 거라고. 아무리 사람이 싫다고 이런 쓰레기 같은 짓까지 벌이다니. 정말 치가 떨린다. 그렇게 15년 만에 아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적인 사건의 중심에는 장모님의 모략이 있었다는 것도 말이죠. 저는 아내와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굳은 살처럼 배긴 오해를 풀 수 있었죠. 그러나 현실은 저와 아내는 이미 각자 먼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제겐 새로운 가정이 있었고 아내에게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우리의 아픈 사랑은 오래된 책장처럼 덮어두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저는 쓸쓸히 헤어지고 말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오더군요. 무심코 전화를 받았는데 수학이 넘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장모님이었어요. 아이고, 박서방 잘 있었지?
정말 오래간만이네. 서연이는 잘 크고 있고? 내가 염치 없지만 선아한테 자네 만났단 얘기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전화했어. 혹시 시간 좀 내줄 수 있겠어? 내가 긴히 할 말이 있어서 그래. 15년 만에 전화를 걸어온 장모님은 저를 만나자고 하더군요. 저도 할 말이 많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냐고 따져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장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닥서방, 자네도 알겠지만 우리 선아가 팔자가 더럽게 꼬였어. 고잔질러놨던 그 놈이 쫄딱 망했고 평까지 얻었지 뭔가. 글쎄 얼마 살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더라고. 내가 과거에는 잘못된 판단을 했어. 하지만 핏줄을 어떻게 끊겠나. 우리 선연이도 있고 그러니 이제라도 다시 합쳐서 사는 게 어떻겠나.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합니까? 차라리 그때 저한테 한마디라도 살갑게 대해주시지 그러셨어요. 그때는 절 사람으로 보지도 않았으면서 지금 와서 뭐뭐 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꿈에서 일을 이 시간으로 만들어 놓고서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염치라는 게 있긴 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나? 그때는 자네가 워낙에 없었으니까 그랬지. 그니까 자네가 진작 이렇게 돈이 많았으면 얼마나 좋아. 자네 장인 사업도 망해서 우리 집이 지금 얼마나 형편이 어려운 줄 알기나 해? 그럼 나 말고 오직 선아만 생각해봐. 선아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 더 이상 말 섞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구역질나는 장모님 얼굴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두 번 다시 연락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모렴치의 끝판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은 자신의 잘못은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사업으로 잘 나가는 제게 매달리려고 하더군요. 15년 만에 만난 아내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만 지금은 진정한 행복을 알게 해준 소중한 아내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자신의 친딸인 서연이를 단 한 번만이라도 만나보고 싶다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더군요. 아직도 그 부탁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딸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숨기는 게 나을지 판단이 서질 않네요. 여러분들의 슬기로운 조언 부탁드립니다. 기가 막힌 제 경험담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